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마지막 정리도 사실 선택형까지 마무리할까 했는데, 사령에 대해서도 또 이 정리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학생들이 많았나 보죠? 어,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해 주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 드리는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해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주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도움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마지막에 와서는 새롭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목적을 가지고 만약 이걸 본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이렇게 남들 보니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 3건인데요. 사령 출제 예상 쟁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요. 이 내용을 해볼 건데,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사실은 이 중요도, 특히 사령 중요도는 제가 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상법, 로스쿨 상법 교수님들의, 그죠? 뭐 다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0여 분이 참여하셔서, 참여라기보다도 제가 뭐 문의를 한 거죠. 문의를 했고 중요한 게 어떤 거냐를 표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중요하다, 최소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하에서 모아진 예,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여기에 표시된 이 별표 또한 그런 의미에서 3개, 2개, 1개 있는데, 3개는 최소 10명 이상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2개, 1개, 그런 정도지. 이게 뭐 반드시 나온다 그런 개념보다가 더 있죠. 중요도, 선호도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수님들이나 출제자들이 보는 눈이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측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면 한 50개 정도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주제를 한번 눈에 익히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설명한 거는 설명 자료에 이렇게 설명해서 넣은 것은 별표 3개짜리만 넣었습니다. 알겠죠? 별표 3개짜리만 넣고, 2개, 1개는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주제가 뭔지를 떠올려 보고, 혹시라도 궁금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했던 교재도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했던 교재에서 한번 눈에만 한번 이렇게 쓱 발라 놓으면 시험장 갔을 때 그 주제가 떴을 때는 아무래도 반갑게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죠? 그 정도로 교재는 안 내려드리고, 일단 뭐 우리 쟁점을 쭉 짚어보면요. 상법 총칙은 주로 요걸 많이 표시하시더군요. 표현 지배인 성립 요건과, 그다음 요건과 효과, 그죠?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는 사용 못한다. 상법 23조 관련되는 거. 그 옆에 조문을 좀 표시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조문이라도 한번 위치를 확인해 놓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인과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요건과 효과다. 요거는 뭐 여러 곳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요 상호 소경 양수인 부분은 최근에 판례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묶게 될 겁니다. 이제 단문식을 조금씩 묶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상호소용 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쓸 필요 없어요. 묻는 거를 써주셔야 된다겠죠? 묻는 거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기본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조, 45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의고사 22년도에 1차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영업 상호소용 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판례가 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개인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도 동일하게 상호소용 양수인 책임 요건을 유추정할 거냐, 유추정한다 그랬죠? 설립한 다음에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 유추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있죠. 역적용과도 함께 연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격 부인 역적용하고 항상 이렇게 쟁점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고 사안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을 한다면 특히 상호소용 양수인의 책임 요건은 상호의 동일성 있죠. 물론 여기서는 유사한 상호를 말합니다만 상호의 동일성을 여러분이 사안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이게 상호성 양수인 책임을 묻는구나 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탁 틀어서 답안을 쓰셔야 되고 사안이 비슷한데 만약에 상호가 동일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 회사를 설립 후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다. 그렇게 사안에 드러나면 그거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으로 가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사안을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에서는 일반 상사 유치권의 성립 요건, 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사 유질 계약, 그죠? 판례가 최근에 말했고, 확정기 매매,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요건 문제. 뭐 확정기 매매는 우리 민법의 정기행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만 좀 여러분이 잘 기술해 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법에 가보시면 이제 총칙, 구조조정을 저는 앞쪽에 일장에 항상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있죠. 이 부분을 아무래도 모의고사 나왔고 교수님들이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주제 주식 매수청 행사와 매수 대금 결정 방법 관련해서 보시면 거기 조문도 나와 있고 판례가 많이 연결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죠? 조문을 522조의 3회 매수청권에 대한 내용, 행사 내용 등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합병 절차의 채권자 보호, 뭐 다들 아는 주제이지만 그렇게 중요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총의 하자 소송과 합병 무효 소액, 그죠? 비교 같은 것도 해 주시면 좋고 특히 뭐 이제 과거에도 나왔고 이제 변시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분할 후에 회사의 책임 부분 있죠. 특히 분할 후에 회사의 책임에서 뭐 단순 분할일 때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분유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은 분할 합병 후에 회사에서는요. 그때는 채권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사의 책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쟁점 7 부분을 여러분이 좀 530조 9와 관련해서 분할 합병 후에 회사의 책임의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립 중 회사 가장납입 효력의 발기인의 책임 가장납입도 여러분 많이 아는 주제고요. 변시에도 한번 나왔고 모의고사 나왔는데 혹시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인수의 하자 납입담보 책임 주식 인수에 대한 하자와 납입담보 책임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긴 합니다. 그죠? 납입담보 책임에 대해서 뒤쪽에 설립할 때의 발기인의 그죠? 주식 인수 문제 그리고 신주 발행 때 이사의 책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그렇죠. 주식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 제한과 주식 매수 체험권 문제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와 양도의 책임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려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문제 풀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엔 모회사의 주식 취득 부분 자회사엔 모회사 주식 취득 특히 이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조문을 좀 잘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호주 보유 제한과 통지 의무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시고 상호주 보유 제한 그 다음에 통지 의무 이게 상호 회사끼리 서로 상호 간에는 어때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면 의결권 제한과 통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주총에다 주총의 의결권 대리 행사,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
상호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앞쪽에 봤던 거죠. 주총의 특별결의 흠결한 영업 양수의 효력. 주총의 특별결의 흠결한 영업 양수 효력. 그 다음에 주총의 결의 취소 사유와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이미 다 다뤄봤고 선택형에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소의 요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정당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을 때 우리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소수 주주의 이사의 해임 소송, 대표성 문제, 특별이해 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전단적 대표행위 그죠? 이것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차이점이죠. 이거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단적 대표행위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표현 대표이사 책임과 부실 등기 이건 시험만 출제됐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이사의 의무, 뭐 이사의 감시 감독 의무, 이사의 자기 결의와 소규모에서 특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사들의 자기 거래와 소규모에서 특례, 이사의 감시 감독 의무 위반. 그래서 판례가 최근에 이사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잘했어요. 책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그다음에 신주 발행. 신주 발행은 주식에 발행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에 문제가 되죠. 거기에 대한 유효권 판단 기준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도 우리가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양도했을 때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주 발행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것들. 그 회사의 회계는 특히 주주의 회계 감독권과 자회사 회계 장부 열람권 있죠. 이거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사채 발행에서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에 따른 구제수단, 책임 충 방법, 전환사채 발행,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에서 또 전환권 행사에 따라서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그 쟁송 방법. 요거는 23년 1차에 모의고사 나오기도 했고 22년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사채 발행에서 특수 사채에 대해서 이제 발행이 나온 건데 제3자에게 배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예, 경영상 목적이 아니고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화해야 되는데 무효하지 못하고 유효하게 지나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그러면 전환권 행사 등에 따라서 신주가 발행될 건데 그때 그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34 쟁점은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의고사 냈고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 판례이고. 보험법은 뭐 아직까지 이번에도 뭐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주제는 이미 딱 정해져 있죠. 보험자 대위, 직접 청구권, 중급보험.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해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해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랬다가는 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법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앞쪽에 총론 부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되는데 어음의 승계취득, 선의취득 문제, 백제어음의 유효성하고 이중무건이 뭔지에 대한 문제, 기한후 배서와 인정항변 절단의 항변의 불절단 그죠? 어음의 유조 변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는 걸 별표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출제에 대한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첫 번째 이제 그 표현지배의 성립 요건 효과 있잖아요. 표현지배의 성립 요건이 외관법리인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알 겁니다만은 간단하게 독자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지만 쟁점 정리는 다른 거 혹시 복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표현집에는 성립 요건과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 목차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답안 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건 나오면 특히나 이거 외관 법리는 요건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외관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외관을 부여하느냐, 신뢰하느냐 문제. 요 목차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그래서 외관의 존재, 부여라는 것은 사실은 에, 표현 지배인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영업주의 어떤 책임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뭐 많이 했을 겁니다만은 답안 내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나열해 준다 그게 점수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 채점을 해보면 뭐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답안지에 많이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그 요건들을 전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 한두 개라도 언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이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이것저것 다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확실히 요구하는 쟁점이 뭔지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만 좀 짧더라도 정확하게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표현집에는 의의는 14조에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뭐 길게 쓸 것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건이 나오잖아요. 요건들이 나오면, 여기 이제 쟁점, 그래서, 이 의라는 부분이 반드시 요건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강박 개념은 안 가지셔도 돼요. 묻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성립 요건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 난 꼭 표현 지변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하면 적어주고 싶다. 물론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조문의 내용에 있는 간단한 한두 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성립 요건 안에 목차를 의의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목차를 이어서 요건을 쭉 써주시면 돼요. 외관 존재, 그죠? 존재. 특히 표현집에는 뭐 외관 존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업소가 제일 중요하죠. 실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영업소의 요건에서 판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독립적인 영업활동, 대외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느냐. 요걸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본질적인 내용으로 지배인으로 인정되면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간략하게 적어주고 사원 포섭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의 부여, 영업주가 이제 명칭 사용이 허락했느냐. 허락 부분이죠. 허락만 써주시면 돼요. 허락 부분. 이제 허락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적어주면 되겠죠. 허락의 존재,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간단하게. 외관의 신뢰는 상대방 선의이고 무중과시를 요구한다. 그리고 언제 그걸 몰랐던 걸 생각할 거냐 할 때 거래 행위 당시에 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진정한. 그리고 사안 검토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쓰시고 이제 효과 간단하게 특히나 이제 표현 지변 같은 경우 효과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 문제, 영업주는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는 무슨 책임을 질까요?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배인과 똑같이 봐준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상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이렇게 연결해주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쟁점에 대한 결론을 한 줄이라도 적어줘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써나가시면 돼요. 됐죠? 그 부분 쟁점이 주어질 건데 보시고 여기 맞춰서 이런 걸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 금지도 여러분들이 상법 23조니까 조문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41조 그죠? 특히 영업 양도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경업 금지 의무예요. 경업 금지 의무. 그렇죠? 경업 금지 의무 있고 특히 경업 금지 의무와 관련해서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이런 것들이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 양도인과 상호 소송 양순의 책임 요건 이건 외관 법리니까 뭐 앞쪽에 표현 지배인과 동일한 유사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42조, 45조 문제인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쟁점 정리를 잡으시고
책임 요건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 상호 소유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부담하는 거. 뭐 외관주의 법리는 써줘도 안 써도 상관없지만 생각나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으로 보면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3자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업 양도, 양도의 개념이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유기적 일치라는 개념이 들어야 되고 기능적 영업재산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이제 예시만 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일단 유기적 일체, 기능적 영업재산,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돼야 된다는 이런 키워드를 영업 양도에 이제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의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 그래서 영업 양도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채권은 이렇게 활동과 관련한 채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 영업 양도 관련 채권에서는 거래상 채권뿐만 아니라 법정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세 번째, 채무 인수 사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없어야 되죠. 채무 인수 사실이 없어야 되죠. 채무 인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어, 채무 인수 사실이 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영업 양수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상호 소송의 양수 책임이 아니고 인수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양수인 사이에 채무인수 약정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업 양도 당시에 채무인수 없음에 대해서 채권자가 몰랐어야 돼요. 알겠죠? 몰랐어야 된다. 예, 그걸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몰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면 이제 그거는 악의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게 외관법리니까 선의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채권자가 선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판례 알 겁니다만은 양도 당시는 몰랐지만 어, 영업 양도 당시는 몰랐지만 양도 후에 채무 인수 약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호소송 양수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미 외관이 형성돼서 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죠. 그 다음에 상호를 소용했어야 되죠. 양도인의 상호나 영업 표지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상호를 소용했다는 것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좀 그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안을 검토해 주시면 되고 효과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지만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영업 양도인도 책임지는 것이고 양수인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채무 인수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영업 양수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부담한다. 그 양도된 재산으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도인은 그럼 언제까지 영업 양도에 책임질 거냐? 이 기간도 알아둬요. 그래서 영업 양도인의 책임, 2년간 책임 부담한다. 그죠? 영업 양도 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략간략히 좀 편하게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너무 여러분이 잘 쓰려고 하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고 마음먹게 되면 답안이 아주 모양도 안 나고요. 묻는 말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일반 상사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요. 요건 특히나 요건을 많이 물어볼 거고요. 요건 효과를 여기는 요건 효과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요건 같은 건 많이 알 겁니다만은 여기는 쌍방역 상행이라는 거죠. 알아두시고 피담보 채권은 쌍방역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 채권을 변직에 도래돼야 되고 또 상행위로 점유치돼야 돼. 그 물건 유가증권을 그 다음에 개별적 결론성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검토할 때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 이행할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판례 사안의 선행저당권자에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민법의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상사 유치권에 적용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안과 관련됐을 때는 언급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효과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유질계약은 여러분 알 거고 유질계약 성립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다시 말해 질권 설정은 별도로 유질계약이 성립돼야 된다는 것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쌍방적 상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확정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뭐 민법의 정기행위와 거의 똑같은 거지만 효과만 좀 다를 뿐이죠. 상법 68조에 있습니다. 모의고사 23년에 나왔던 거기도 합니다만은 요것도 요건인데 평소에 요건을 검토할 때 의의 부분을 여기 좀 적어주면 좋죠. 왜냐하면 요건만 하게 되면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의의 부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정기 매매. 그래서 민법 얘기를 좀 해주면 돼요. 민법상 정기행위 일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정 기간, 일시, 그죠? 기간에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이행 지체 시에 민법상 정기행위의 경우는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민법상 정기행위는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확정기 매매는 이행 청구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해제로 간주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적용 요건, 일정 기간 이행 없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것, 귀책 사유. 채무자 귀책 사유 있거나 아니면 귀책 사유 없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것. 요와 관련해서는 뭐 학설 대립이 있는데 학설을 여러분이 굳이 써줄 건 없고 이 두 가지 사안을 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이행기 직후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민부가 다르겠죠.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 사안 검토해 주고 효과는 뭐 한다 그랬죠? 요건 충족하면 민법과 다르게 어떻게 한다? 해제된 것으로 의제돼 준다. 민법은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외에는 이제 민법의 해제에 관한 일반 효과가 논의가 되겠죠. 원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된다. 그렇죠? 자, 공중접객업자 요건 152조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늘 이제 검토되는 건데 너무 쉬워요. 쉽기도 하지만 근데 쉬운데 또 쓰라 그러면 또 잘 안 써지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문제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쟁점 정리 책임 요건은 제목을 책임 요건을 잡으시는데 거의 공중접객업자와 관련해서는 책임 요건을 묻습니다. 그죠? 고객들의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여러분 책임 요건 할 때 항상 적어줄 거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에 해당 요건을 적어주셔야 돼요. 공중접객업자는 거래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고객은 어디까지 범위로 포함할 거냐? 이용계약과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치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이죠. 임치 받은 물건, 임치 받지 않은 물건. 조문을 써주시면 돼. 152조랑 152조 이하. 알겠죠? 그래서 임치받은 물건의 책임 요건은 임치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은 다 무과실 입증 책임잖아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 안 지죠. 안 지지만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이 있으면 되는 거죠. 과실이 있다는 걸 검토하고 만약에 이 과실된 입증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는 거꾸로 누가? 고객이 부담한다. 그렇죠? 임치받은 물건은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된 입증,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에 대해서 고객이 부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국가물에 대한 책임 요건을 뭐 조문 153조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안 검토하시고 책임 효과는 물건 멸실을 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법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총칙, 법인격 부인은 역적용이다. 그죠? 역적용. 뭐 나오면 쟁점 정리해 주면 되는 건데 이 법인격 역적용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 교수님들 다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제목을 법인격 부인 역적용의 의 요건에서 뭐 법인격 부인이란 쭉 써주시면서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의 일반론적에 써주고 그다음에 역적용이란 해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짧게 쓸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해서 거꾸로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론. 이렇게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해서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게 거꾸로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론. 이게 역적용이죠. 요건으로는 이게 판례에 나왔던 걸 제가 요건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는 생각을 한번 해두시면 좋죠. 개인이 영업을 하다가 인적 구성원 등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다. 출연해서 또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후에서 개인 기업에 불과한다.
배후에 있는 거죠. 또 회사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 요겁니다. 책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됐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자산 변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판례 입장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심히 정의 형평에 반한다는 말을 꼭 판례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의 요건을 기억해 두시고 적어 주시면 된다. 사안 검토해 주시고 효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법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 되죠. 회사의 개인이 별개의 인격책임을 내세워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인용된 때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성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사안을 부서에 써주시면 돼요. 쟁점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 행사 매수 대금 결정 방법이 있죠. 522조의 3인데 이것도 한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생각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다고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522조의 3을 생각하시면서 조문의 내용을 잘 써주시면서 중간중간 판례 나와 있던 것을 한 줄 한 줄 적어줘야 되겠죠. 절차 부분죠. 청구권 행사 쟁점을 절차,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을 매수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가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한 거 하나, 2번째는 매수 대금의 결정 과정 하나. 다 알 겁니다만은 일단 청구 절차는 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0일 이내에. 만약에 사전에 반대 통지했다면 주총회 출석해서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주식 매수 의무다. 매수 의무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정오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매수 청구 기간이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에 매수 일단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 표현을 잘 적어줘야 되죠. 조문에 있는 거지만 530조 이항이나 총회 결립이 20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매수해야 된다. 알겠죠? 2개월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판례 내용을 좀 적어줘야 돼요. 회사가 주식 매수를 받는 날 2개월이라는 것은 이건 주식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 알겠죠? 2월은 이행기라는 거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다. 요 이행기가 지나게 되면 어때요?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여러분 적어주시는 게 여기는 하이라이트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사안 검토해 주시고 매수대금 결정 방 과정은 뭐 잘 알 겁니다. 조문에 있는 걸 해주시고 판례가 이제 이게 결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법상 결정 방법은 뭐 협의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하도록 돼 있고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30일 내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법원의 매수 가액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조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그럼 결정 방법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다시 말하면 키워드는 정상적인 거래 신뢰. 알겠죠? 거래 신뢰가 있으면 그 거래額으로 결정한다는 게 원칙. 만약에 없다. 그럼 어때요?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 가운데 하나의 가운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특성들을 종합해서 그냥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 판례표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안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합병, 소규합병은 뭐 여러분 워낙 잘 알 겁니다. 간이합병과 소규합병. 그래서 527조의 2, 527조의 3, 조문의 위치를 정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조문만 잘 알고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미리 한번 검토해 주시면 돼요.
간이 합병의 방법, 요건과 절차, 사안 검토. 여기는 어때요? 굳이 구절절히 간이 합병에 대해서 요건, 절차의 내용을 목차를 달아서 막 쓸 필요는 없고요. 조문을 여기다 딱 나열해 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사안 검토해 주시면 돼요. 조문 뭐 아시겠지만 흡수 합병할 때 주청의 특별 결의를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요건은 두 가지 있었죠. 뭐예요? 소멸한 회사의 총주재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 발행주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알겠죠? 그럴 때 요건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청구하는 걸 검토해 주면 되고 소규모 합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존속회사의 주총의 특별 결의를 의사결하는 거겠죠. 여기는 소멸회사, 앞쪽에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주총이다. 그걸 적어주시고 또 그 다음 요건이 있죠. 그래서 합병에서 발행한 신주 이전한 자기주 총수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안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뒤에 조문 하나 언급해 준다면 존속한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면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없다. 그렇게 사안 검토해 주시면 돼요. 합병 절차와 채권자 보호자. 그렇죠. 합병할 때마다 채권자 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527조의 5에 있는데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채권자 보호 절차의 쟁점, 부분 쟁점은 조금 나온다면 나올 건데 채권자 보호 절차, 이 제출 공고, 이 제출 최고를 해야 된다. 그죠? 절차로서. 그래서 주총의 결의인 날부터 2주 내 합병 이기했으면 1개월 기간 내에 제출하세요라고 공고해 줘야 되고 알고 있는 채권 따로따로 이 제기할 것 최고한다는 거고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는 대표자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는 판례 내용. 그죠? 그걸 간략하게 적어주고 사안 검토해 주시고 채권자 보호 조치다. 그죠? 제목을 나눠줘야겠죠? 절차와 보호 조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 제출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기간 내 이 제출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을 간주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 제출했을 때는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목적물을 신탁한다. 그죠? 이런 것들에서 채권자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 사안 검토 끝. 그죠? 그 다음에 주총의 하자 소송, 합병 무효소, 그 다음에 분할 후에 회사의 책임 530조의 9 조문, 그 다음에 분할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책임 530조의 3조 9, 그죠? 이거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분할 합병 회사의 연대 책임 문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책임 부분이니까 분할 합병 회사의 연대 책임 문제. 그럴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연대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고 또 쟁점 물을 게 있다면 그 채무의 성격이 연대 책임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그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거든요.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은 상대요, 절대요가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적어주면 돼요. 여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선택형에도 나왔기도 하고, 한번 알아둔다. 그죠? 물어본다면 그런 거다. 그 연대 책임의 원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연대 책임 배제할 수 있느냐? 있다. 530조 9의 3에 가보면, 분할 승계사, 분할 합병 신설회사의 채무 중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다시 말해서 분할 책임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분할 책임할 수 있다는 거. 합병계약서에서. 물론 이제 주총의 승인은 받아야겠지만 이게 이제 연대책임 배제인 거죠. 가능하냐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합니다. 539의 3에 가보면 주총에 특별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책임의 성질은 우리가 부진적 연대책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승계회사가 연대에서 부담한 채무는 분할 합병 전에 분할회사가 채권에 부담한 채무와 동일한 채무다. 승계회사가 채권에 부담한 연대 채무 소멸시효 기산 것 기산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그죠? 그래서 채권자 10년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합병 회사를 상대로 연대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기산점은 분할 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이 선고된 날이라는 점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앞뒤에
안 받지만 채권자 분할 합병 전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한이 연장됐다. 이게 부진전 연대 채무 관계니까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따져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것다. 사항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주식회사 설립부에서 좀 더 빠르게 제가 한번 쭉 훑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감을 잡으라고 지금 해주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